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원 해설 강의를 맡은 정중영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는 1년, 어쩌면 길게는 3년. 그냥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고등학교의 이제 입시의 끝, 레이스의 대망의 마지막까지 오늘 하루 조금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설 강의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박수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뭐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으니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또 내일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은 끝이 났지만 그래도 우리 입시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입시가 끝난 건 아니고 그리고 아직 여러분 인생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루 열심히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 이 강좌는 이번에 수능을 치러낸 친구들도 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항들 풀면서 필요한 개념들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전반적인 느낌은 어땠을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의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지만 최외 고난도 문항이라고 할 만한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만점자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1, 수학 2 둘 놓고 봤을 때 사실 과목의 밸런스는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학 2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수학 1은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과목들로 놓고 보면 수학 1은 쉽게 수학 2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지만 1번부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사이사이에 턱턱 막히는 문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수학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아마 지난 모의평가나 수능보다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선 총평을 나중에 따로 하고요. 수학 1만 먼저 살펴볼 텐데 수학 1에서는 이제 객관식에서 홀수 문항 번호들이 전부 다 수학 1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1, 3, 5, 7, 9, 11, 13, 15 이렇게 이제 홀수 문항 번호들.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는 이제 16번, 18번, 21번 이렇게 세 문항까지 해서 총 11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4점짜리 5문항 중에서 9번 쉬웠습니다. 11번 뭐 연계 문항, 연계 교재 있었으니까 할만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13번, 15번, 21번 이렇게 세 문항인데 이 13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주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 거듭 제곱근이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거듭 제곱근이 정수가 되는 그런 조건들을 해석할 수 있니? 결국에 이제 지수를 해석하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15번.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다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객관식 최고난도 15번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예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면서 쭉쭉쭉쭉 찾아오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중간에 어떤 항 하나 알려줄게. 그럼 보통 이제 뒤에 있는 항으로부터 앞에 있는 항을 역추적해 나가는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첫째 항과는 좀 별개로 뒤에 있는 항들 사이의 관계만을 묻고 있었습니다. 좀 낯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7항 알려줄게. 제 9항이 될 수 있는 경우들 한번 따져볼래? 1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수학 1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항입니다. 그 다음 21번. 문항 번호가 주는 부담감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공통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최고난도 문항이 22번이라고 느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21번이라는 문항 번호가 주는 부담감은 있지만 사실 상당히 쉬웠습니다. 우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근데 대신에 이 그래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니?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 얘가 누구랑 함께 출제가 되었냐면 절대값과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절대값을 빵 씌우면 x축 아래 부분이 꺾여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들을 생각할 수 있느냐. 만약에 생각할 수만 있다면 계산 과정은 상당히 깔끔했다. 그래서 이번 수학 1에서 어려웠던 문항은 이렇게 한 3문항 정도가 되지만 그래도 그것 중에서 15번만 좀 낯설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주제들은 그렇게 낯선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봅니다. 1번. 공통수학에서 가장 쉬운 문항이 당연히 1번 문항이겠죠. 늘 그랬듯 지수법칙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지수법칙이 1번 치고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고 느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여러 번 문제들 풀면서 지수의 무리수가 있을 때 계산하는 것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a가 양수입니다. 그때 a의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과 여기에 a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이 있어요. 위치 같은 두 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얘는 거듭 제곱에 거듭 제곱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얘들 둘을 비교해야 돼. 이제 지수 법칙이라는 걸 하고 나면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혹은 거듭 제곱에 거듭 제곱 이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하면 그때 어떻게 되니? 지수의 덧셈이 됩니다. 근데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은 지수의 따당 곱셈이 됩니다. 자연스럽죠?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했어요. 지수 둘을 더해보세요. 어떻게? a의 4제곱이 되네요.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입니다. 따당 둘을 곱하는 순간 합차죠. a의 4 빼기 2제곱 해서 얘는 a의 제곱이야. 이 둘을 당연히 비교해서 정리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그럼 주어져 있는 문제 표현 한번 봅니다.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2의 제곱을 2의 루트 2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2의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 되고요. 여기 이런 모양이 되는 거네. 됐어요? 지수들 따당 곱합니다. 얘는 2의 4 빼기 2제곱,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4, 5번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지수들을 더해서 2의 4제곱이 나왔더라도 객관식 보기 중에는 없었겠네요. 다행히. 분명히 그런 실수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 3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좀 결은 다르죠.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얘들을 이제 함수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의 관점으로 얘를 바라보면서 언제 부호가 바뀔까, 뭐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 좀 심화된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들을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하고 나면 그냥 계산하면서 끝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둘 놓고 봤을 때 등비 수열이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 있어요. 공비가 양수야. 공비가 양수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땡땡땡땡 얘들이 쭉쭉쭉쭉 넘어가는데, 그때 첫째 항의 부호와 나머지 항의 부호가 다 똑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 공비가 양수예요. 그럼 첫째 항 A, 얘가 만약 양수면 제2항도, 제3항도, 제4항도 당연히 얘들은 다 양수일 거야. 근데 첫째 항이 음수면 어떻게 돼요? 첫째 항이 음수면 뒤에 있는 항들도 전부 다 음수겠죠. 그래서 얘는 모든 항의 부호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더했는데 양수야? 더했는데 양수야? 아, 당연히 모든 항이 다 양수야. 똑같은 의미겠네요. 모든 항이 다 플러스 양수야. 이렇게 되겠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전부 다 A와 R로 표현합니다. 제2항 더하기 제4항. 제2항 AR, 제4항 AR의 세제곱. 얘가 더했더니 30이에요. 제4항 AR의 세제곱, 제5항 AR의 제6항이죠. AR 5제곱. 얘가 2분의 15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두 항의 합을 보면 얘는 제2항과 제4항의 합 이렇게 알려준 거고, 그 다음 이제 뒤에 있는 걸 보면 제4항과 제6항의 합 이렇게 알려준 거죠. 뭐 여기에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뒤에서 앞에 걸 그대로 뺐어 라고 하면 제6항 빼기 제2항은 얘는 2분의 15에서 30을 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두 항의 합, 뒤에 있는 이 두 항의 합, 얘들이 사이에 하나하나씩 건너뛰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애에서 앞에 있는 애를 빼고 나니까 제6항과 제2항의 차로 해석을 할래? 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 얘가 간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개 있었는데 건너뛰고 또 두 개의 합이 됐네? 아, 제4항 더하기 제6항은 말이야, 얘는 제2항 더하기 제4항에 공비를 두 번 곱해준 것과 같아. 이렇게 얘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공비의 관점에서 얘를 바라보면 오케이, R이 두 번 곱해져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4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 모양이 제일 간단하죠. R의 제곱이 4분의 1입니다. 공비인 R은 얼마니? 공비인 R은 2분의 1이야. 공비인 R 찾았습니다. 그대로 대입하는 순간 첫째 항 나오겠네요. R 자리 2분의 1 넣었어요. 2분의 1A 더하기 8분의 1A는 30입니다. 양변에 8배 해주면 4A 더하기 A는 8 곱했더니 240이 됐어요. 누가? 5A가. 따라서 A는 얼마? A는 48. 얘가 첫째 항이네요.
정답 1번입니다. 다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 항의 부호와 나머지 항의 부호가 다 같다는 이야기야. 근데 더했더니 얘들이 양수인 걸 보니까 모든 항이 다 양수라는 이야기구나. 우선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 써먹든 써먹지 않든. 그래서 주어진 걸 봤더니 얘들은 전부 다 첫째 항과 공비를 가지고 표현하면 계산만 하면 끝이야. 근데 제2항과 제4항의 합, 제4항과 제6항의 합 얘들을 바라보았을 때 제6항 빼기 제2항의 값을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제4항과 제6항, 제2항과 제4항 공비를 2번 곱해주면 얘가 되는구나 라는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네요.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건 이제 크기와 부호죠. 이 하나의 삼각함수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니? 그러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우선 스텝 1 갑니다. 복잡한 각이 있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얘가 5분의 루트 5랑 같아요. 이 복잡한 각을 간단한 각으로 얘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자는 이야기죠.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하고 나서 코사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는 y는 코사인 x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고 나면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코사인 x 한번 그려봐. 얘는 1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왔다가 퉁 여기가 2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최대값 당연히 플러스 1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보통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 사인 코사인을 4등분해서 생각하잖아요. 얘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기는 거야. 옮기고 나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얘가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인데 누구랑 같니? 그럼 사인 x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 마이너스 사인 x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가 이렇게 주어진 거랑 같은 거야.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을 변환하는 요령이 있잖아. 각 변환하는 요령이 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건 말이야. 어떻게 해요? 2분의 파이가 한 개 있어요. 2분의 파이가 한 개 있으면 홀수계니까 얘를 함수를 함수를 바꿉니다. 그리고 각 변환할 때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2분의 파이보다 조금 더 커. 몇 사분면? 제2사분면. 제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왔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스텝 1. 이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인 걸 찾았습니다. 스텝 2 넘어가요. 스텝 2.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야. 근데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래. 삼각함수 각 4분면에서 삼각함수의 부호 알아요. 제1사분면 얼, 제2사분면 싸, 제3사분면 탄, 제4사분면 코, 얼, 싸, 탄, 코 됐죠? 근데 사인이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 삼각함수가 셋 다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 코사인만 플러스인 얘는 몇 사분면? 세타는 제4사분면의 각이구나. 세타가 이제 제4사분면의 각인 거 압니다. 정의 그대로. 동경 빵.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어요. 점피. 그때 높이가 얘가 루트 5입니다. 그럼 여기 밑변이 2루트 5가 되겠죠. 점피의 좌표는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이제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얘네들 뿐만 아니라 코사인 세타의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그랬더니 얘는 5분의 2 루트 5가 정답.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우선은 복잡한 각이 주어져 있어요. 각을 간단한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각 변환이 필요하죠. 함수의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각 변환 요령으로부터 얘를 간단하게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텝 2 넘어와서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압니다. 음수네요. 탄젠트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세타는 제 4사분면의 각이야. 상가함수의 정의 그대로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간단한 수의 비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빗변이 5, 높이가 루트 5인 직각삼각형 생각하면서 밑변의 길이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필요한 건 길이로부터 무엇을 생각해야 되니? 좌표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전피의 좌표를 생각하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 정답 5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7번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근데 시그마가 나왔어요. 분수를 더하라고? 분수를 더하는 건 말이야. 부분 분수일 가능성이 90%. 그냥 분수들을 어떻게 더하니? 분모가 서로 다 다르면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 통분해야 되나? 근데 분모가 다 다른 애들을 통분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건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모양. 부분 분수에 대한 이야기겠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부분 분수의 모양이라고? 그러면 분모가 둘에 곱이 있고 분자가 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상해. 분수가 아닌 거 아니야? 얘를 유리화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소거형 수열의 합과 등차 수열이 같이 묶여있는 이야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에 K 플러스 1 빼기 AK가 있어요. 소거형 쭉쭉쭉쭉쭉 사이가 다 없어집니다. 1 넣었어요. 제2항 빼기 제1항. 2를 넣었어요. 제3항 빼기 제2항. 땡땡땡땡 어디까지? N을 넣었습니다. 제 N 플러스 1항 빼기 제 N항이에요. 그럼 얘는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부호가 반대인 애들이 없어져요. 앞에 있는 제2항, 뒤에 있는 제2항. 앞에 있는 플러스, 뒤에 있는 마이너스. 앞에 있는 플러스, 뒤에 있는 마이너스. 빙고! 남았어. 앞과 뒤에 항상 대칭형으로 남습니다. 소거형 수열은 말이야. 앞과 뒤에 남은 항들의 개수는 같아요. 근데 부호가 반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몇 개 남니? 부호가 뭐니? 그럼 뒤에 누가 남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앞에 플러스 하나 남아요. 뒤에 마이너스 하나 남아야죠. 앞에 마이너스 2개 남았어요. 뒤에 플러스 2개 남아야 되는 거야. 그럼 쭉쭉 없어지고 나니까 아 얘는 제 n 플러스 1항 빼기 제 1항 이렇게 되겠네. 이거 되겠죠? 그냥 각각을 따로 생각해도 돼. 얘는 K의 1부터 N까지 나오면 제2항부터 제 n 플러스 1항까지. 뒤에 있는 애는 1부터 N까지 나오면 얘는 제 1항부터 제 N항까지. 그래서 빼고 나면 제2항부터 N항까지는 쫙 없어진다는 이야기지. 얘만 남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등차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란에는 말이야. 이웃한 항 사이에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얘가 공차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 두 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겁니다. 갑시다. 스텝 1. 우선 모든 항이 다 양수입니다. 그리고 첫째 항과 공차 같은 등차 수열이 있어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땡땡땡땡. 첫째 항 A라고 해보자. A는 양수야 플러스. 됐죠? 근데 공차도 첫째 항과 같대. 앞에 항에 A를 더하면 뒤에 항, 또 A를 더하면 뒤에 항, 또 A를 더하면 뒤에 항 이런 거야. 제2항은 뭐니? 2A. 제3항은 3A. 제4항은 4A. 땡땡땡. 제 N항은 NA 되는 거 자연스럽죠? 얘는 자연스러워요. 우선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은 구했습니다. 스텝 2. 분수 형태를 보고 나는 90%의 확률로 얘는 부분분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얘를 보니까 분모에 무리수가 루트가 있어서 얘를 유리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루트에 AK 더하기 루트에 A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있는데 얘를 유리화하고 생각해 보니까 분수의 덧셈이 아니더라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입니다. 자리를 바꾸고 사이에 부호 바꿔서 부모 문제에 곱합니다. 유리화할게요. 루트 날아갑니다. AK 플러스 1
빼기 AK. 분자에 AK 플러스 1 루트 빵 씌우고 여기 루트에 AK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이 분모에 있는 얘 이웃한 항사의 차잖아. 근데 수열 A에는 뭐라고요? 등차 수열이라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뭐가 되니? 공차가 된다고. 근데 공차 보통은 우리가 D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첫째 항과 같다고 했으니까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왔습니다. A분의 1 뽑아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루트의 제 K 플러스 1항 빼기 루트의 제 K향 이렇게 왔어요. 좋아. 깔끔해. 이뻐졌어요. 더 이상 분수의 덧셈 이야기가 아니었어. 유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분모가 상수가 되면서 얘는 묶어냈더니 기본적인 소거형 수열의 합이었어요. 부분분수 이야기 아니었네. 그러면 이제 K 자리에 1부터 15까지 차례대로 넣습니다. 쭉쭉쭉쭉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안 되면 쓰세요. 얘는 제2항부터 제16항까지야. 얘는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야. 빼니까 제2항부터 제15항까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큰 수를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수를 뒤에 넣는 것과 똑같이 남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직접 전개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끝났네요. 얘는 뭐니? A분의 1 곱하기 얘가 그냥 16A야. 루트 안에 16A가 있어요. 빼기 루트 안에 A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잘 풀고 나서 틀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계산이 꼬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A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니? 없니? 못 나오죠. 근데 16은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루트 16A라는 애가 얘는 4배의 루트 A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 A분의 1 곱하기 4배의 루트 A에서 루트 A를 빼니까 3배의 루트 A가 되고요. 얘를 루트 A 약분해 버릴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깔끔합니다. 얘가 2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럼 결국에 루트 A가 얼마니? 루트 A가 얘가 2분의 3이야. 그러면 A는 얼마야? A는 4분의 9가 되는 거죠. 자, A가 4분의 9까지 왔어요. 여기가 스텝 3. 첫째 항 알았습니다. 근데 공차와 첫째 항이 같다고 했으니까 일반항이 NA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제 4항은 어떻게 되니? 얘는 4A야. 근데 A가 4분의 9니까 정답 9가 되겠네요. 다시.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이 있어요. 일반항 구하는 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근데 이제 얘는 분수의 덧셈처럼 보였지만 유리화하고 나니까 뭐였어? 그냥 단순한 소거형 수열의 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상수가 되면서 뽑아내고 나니까 쭉쭉쭉쭉 없어져. 앞과 뒤에 남은 애들의 부호는 반대, 개수는 같아. 누가 남는지만 알면 일반항 넣고 마지막에 넣어서 계산 A의 값 구하고 제4항까지 찾아오면 끝입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상가함수 이야기네요. 근데 fx는 탄젠트 함수야. 근데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는 아니고요. 얘를 이제 평행이동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스텝 1.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으면 굿!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차근차근 합니다. y는 탄젠트 2x부터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루트 3배의 탄젠트 2x로 한 번 더 y는 a 마이너스 루트 3배의 탄젠트 2x 얘가 뭐야? 얘가 fx야. 그려보자. 탄젠트 함수에서 중요한 건 최대 최소값이 아니잖아요. 원래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대신 여기에 중요한 건 뭐니? 점근선과 주기죠. 원래 탄젠트의 주위가 파이야. 근데 x 앞에 2배가 되었으니까 주위가 2분의 파이가 됐겠죠?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어디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리고 또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어디에? 플러스 4분의 파이. y는 탄젠트 2x. 얘는 말이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이런 함수야. 됐죠? 물론 얘가 계속 반복되고 있겠지.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3을 빵 곱했습니다. 그냥 루트 3을 곱하면 위아래로 더 길쭉해지는 느낌이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점근선은 그대로야.
근데 얘가 좀 더 길쭉해지면서 위아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는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아,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얘가 0,A라는 점이 되겠네. 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점근선 있습니다. 점근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점근선 있습니다. 언제? 얘는 4분의 파이. 얘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끊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아,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럼 여기 있겠네. X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1대. 오, 그때 최대값이야. 당연히 얘가 닫힌 구간을 줬으니까 B라는 애는 말이야. B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는 클 거야. 그리고 얘가 점근선을 넘어가서 얘가 이 4분의 파이보다 만약에 더 큰 값이 주어지면 최소값이 없겠지. 그러면 안 되네. 그러니까 얘는 4분의 파이보다 작습니다. 이 정도는 전제하고 들어가서 그러면 이 주어진 한 주기 안에서 탄젠트 함수는 계속 쭉 감소하고 있으니까 아, x는 b1 때 얘는 어떻게 최소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자, 이제 스텝 2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정도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f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얘가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fb 얘가 최소값이에요. ab 구하러 갑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빵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a 빼기 루트 3의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네요. 탄젠트는 원래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죠. 뱉었어. 그럼 얘는 a 더하기 루트 3의 탄젠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탄젠트 3분의 파이 얘가 얼마예요? 얘가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3 더하기 a네. 최대값 7이라고 했잖아. 오케이, a는 4야. 찾았어. a가 4예요. 이제는 fb 구하러 갑니다. a가 4야. 4 빼기 루트 3의 탄젠트 2b 얘가 최소값 3이래. 여기 a가 4예요. 그러니까 0,4라는 점이야. 0,4라는 점에 대하여 점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b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넘기면서 생각합니다. 얘 루트 3배의 탄젠트 2b는 1이야. 탄젠트 2b가 루트 3분의 1 돼야 되고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 특수각이죠. 얘가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b는 얼마니? b는 12분의 파이야. 2b가 6분의 파이인 거니까. a값 나왔습니다. b값 나왔습니다. a 곱하기 b는 정답 3분의 파이. 이렇게 됐죠?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기만 하면 결국에 최대값, 최소값 주어진 구간 안에서는 계속 감소하는 애야. 그러니까 범위의 첫 시작에서 최대값, 범위의 마지막 끝에서 최소값이 생기는 것 느끼기만 하면 끝. 11번으로 갑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있다. 선분 AB의 길이가 5, 선분 AC의 길이가 3루트 5, 그리고 선분 AD의 길이가 7, 각 BAC 그리고 각 CAD. 여기 있는 각이 크기가 같아요. 세타 세타라고 할까요? 그때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세요. 냄새 나요? 어떻게 돼야 되니? 우선 기본적으로 두 변각기 인각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 생각은 하겠죠. 근데 마지막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까지 물으니까 사인 법칙 마지막에 쓰긴 써야 될 거야.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세타랑 그리고 각 변 두 개, 여기 세타랑 변 두 개, 두 변곽기 인각, 두 변곽기 인각 냄새 나죠? 근데 기출 문항 중에서도 혹은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항 중에서도 비슷한 형태들은 봤습니다. 갑시다. 뭐부터 찾아야 될까요?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습니다. 스텝 1. 뭐부터 했다고요?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X라고 하자. 이런 거야. 얘를 X라고 하자. 얘를 X라고 하자.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여기에서 두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마주보고 있는 이 대각, 이 크기가 세타 세타 가니까 이제 코사인 법칙 씁니다. 삼각형 ABC에서 그리고 삼각형 ACD에서 자, 코사인 법칙 시작. 불러보세요. x의 제곱은 자, 왼쪽 5의 제곱 25 3루트 5의 제곱 45 마이너스 2배에 따당 곱합니다. 15루트 5 여기에 코사인 세타. 자, 오른쪽에서 똑같이 불러보세요. x제곱은 7의 제곱 49 3루트 5의 제곱 45 마이너스 2배에 따당 곱하니까 21루트 5 여기에 코사인 세타. 이런 모양들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 얘가 서로 같대.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나오겠지. 코사인 세타만 나오나? 아니, x도 얼마인지 나오겠지. 오케이,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코사인 법칙 빵빵 쓰고 났더니 이제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랑 같대요. 45, 45 날렸어. 25 마이너스 30 루트 5 코사인 세타는 45 없어졌죠. 얘는 49 마이너스 42 루트 5의 코사인 세타. 넘어가니까 얘는 12 루트 5 코사인 세타 되고 25가 넘어오니까 24가 됐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얘는 12 루트 5로 나누어 주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었어요. 선생님, 코사인 세타의 값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x의 값도 나온다고요. x제곱은 여기 그대로 넣었어요. 그럼 앞에 거 다음에 70 빼기 30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2예요. 짜잔 짜잔. 약분하고 나니까 이거 얼마? 10입니다. 당연히 얘는 양수인 걸 택해야 되니까 x는 루트 10이야.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건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스텝 3.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사인 세타 분의 x는 얘가 2r이야. 알고 하고 싶어요. x 알고 사인 세타 알아야지. x는 알잖아. 그럼 여기에서 누가 와야 돼? 사인 세타도 와야 돼. 사인 세타는 내가 찾는 건 말이야. 세타가 지금 코사인이 양수니까 얘가 예각이에요. 굳이 세타가 예각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삼각형에서 한 각이라고 하면 얘는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잖아요.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맞지? 근데 심지어 코사인이 양수인 걸 아니까 세타는 예각이야. 사인도 당연히 예각이야. 제곱하면 5분의 4, 제곱하면 5분의 1 되게 루트 5분의 1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자, x가 루트 10입니다. 루트 10은 얘는 2r 곱하기 사인 세타. 얘가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럼 r은 얼마니? r은 얘는 2분의 5 루트 2가 정답.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때 짠 쪼개고 나니까 각이 서로 같대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와야 돼. 각이 서로 같아? 그럼 마주보고 있는 호의 길이가 같아. 당연히 현의 길이, 선분의 길이와 같아.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아. 이걸 찾아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얘를 찾고 나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오른쪽의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 구해 x의 값 나와. 사인 세타 나와.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 쓰면 끝나는 거죠. 뭐 연계부 교재를 잘 풀어봤던 친구라면 뭐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익숙한 형태의 모양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3번입니다. 모양이 조금 낯설긴 했을 것 같아요. 자연수엠에 대하여 A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보통 우리가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이런 건 많이 봤거든요. 실수인 것의 개수 이건 많이 봤거든. 기본적으로 이건 생각을 해야죠.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뭐니? A의 n제곱근은 말이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의 근을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이거 몇 개 있니? 당연히 얘는 n개가 있어요. a가 양수일 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자연수 m에 대하여 a 자연수의 12제 곱하면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n번 곱해서 m의 12제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애를 찾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정수인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정수인근. 구조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n번 곱해서 누가 되는? m의 12제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수가 존재하니? 이런 거지. 얘가 정수가 돼야 돼. 여기까지 되겠죠? m은 누구야? m은 자연수야. m은 자연수. 얘도 2 이상인 자연수죠? n도 2 이상인 자연수네요. m과 n 모두 얘는 2 이상인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는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더하기 F6 더하기 와 뭐야 꽤 많잖아. 여기까지 F9까지 얘들 쭉 다 더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건 이제 케이스 분류해서 빵빵 풀어내는 거 우리 기출 문제 중에 많았는데 얘는 사실 상당히 낯선 형태의 문제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자. 뭐부터 해야 되니? 수학원의 핵심 역량은 수학원을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역량은 간단한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럼 그 상황들을 관찰하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원과 수학2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자 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역량이 다르다고. 수학2는 조건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낼 수 있니? 그 함수의 그래프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수학원은 뭐라고요? 간단한 상황 생각할 수 있니? 그럼 그 상황을 일반화할 수 있니? 무엇을 해서? 관찰을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갑시다. 뭐부터 할까요? 스텝 1. 당연히 m이 2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m이 2일 때. m이 2일 때 어떻게 되니? 어떤 정수, 얘 x를 n제곱해서 얘가 2의 12제곱이 되는 거야. 2의 12제곱이. 근데 여기는 n은 뭐라고요? 2 이상인 자연수라고요. x는 뭐라고요? x도 정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x라는 애가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x라는 애는 정수가 되려고 하면 얘는 2의 거듭제곱 이런 꼴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지? 그럼 가능한 거 생각해봐. n이 1일 때 그때 정수 x는 누가 되니? 생각해봐. 얘가 1이면 얘는 2의 12제곱밖에 없지. 근데 n이 2가 되면 말이야. 그럼 제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의 6제곱 돼. n이 3이 되면 말이야. 그때 얘는 2의 4제곱 하나 있겠네. n이 4가 되면 말이야. 근데 4제곱해서 얘가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2개 있다. 얘가 5는 안 되겠지. 6이 되겠다. 6이 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고 7, 8, 9, 10, 11 안 되지. 12일 때 되겠네. 12일 때는 어떻게 되니?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되겠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찾는 건 누구예요? 2 이상의 자연수예요. 2 이상의 자연수? 얘야. 근데 이게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F2는 얘가 5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나온 n들을 관찰해 보니까 누구예요? 여기 있는 n은 말이야. 얘는 12의 양의 약수. 근데 여기에서 하나 뺀 것, 1이 없는 것, 이런 거네. 12의 양의 약수 몇 개 있어요? 얘를 소인수분 해보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양의 약수 몇 개인지 알아요? 지수에 하나 더하고 지수에 하나 더해서 3 곱하기 2, 6개 있는 거야. 근데 양의 약수 몇 개 있니? 그 6개 중에서 하나를 빼서 5개가 나온 거라고요. 이런 모양이구나. m이 2일 때 관찰해 보니까 느낄 수 있어. F1은 얼마라고요? 얘는 5라고요. 이제 스텝 2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지수에 있는 애, 제 양의 약수가 몇 개인지를 개수를 생각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빼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얘는 3의 12제곱 만드는 거니까 같아. 4의 12제곱? 에이 뭐야, 얘는 x의
n제곱이 4의 12제곱 되는 애네. 패스. 5의 12제곱 되는 애. 얘는 똑같아. 6의 12제곱 모르겠다. 얘도 x의 n제곱이 6의 12제곱 되는. 얘는 7. 아, 얘도 소수니까 똑같아. 8일 때 x의 n제곱이 8의 12제곱 되는 거. 9일 때 x의 n제곱이 9의 12제곱 되는 거. 에이, 소수인 애들은 찾았는데 나머지 애들은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선 구조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스텝 2였고요. 이제 스텝 3로 넘어가요. 이제 나머지 경우들 생각해보자. 가자. 4의 12제곱은 얘는 2의 24제곱이에요. 그럼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뭘까? 24의 양의 약수 중에서 하나 뺀 거겠지. 1 뺀 거. 돼요? 그럼 24라는 애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양의 약수 직접 다 세워보셔도 돼요.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근데 8개에서 하나 빼서 얘는 7입니다. 7이야. 그럼 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얘는 3의 24제곱이니까. 얘도 똑같겠네, 구조적으로. 7. 그럼 남은 이제 2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남은 2개. 갑니다. 6의 12제곱은 2의 12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인데 이렇게 찌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왜? 결국 x라는 애가 6의 거듭제곱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x가 6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어야 하니까 n은 12의 양의 약수 중에서 하나 빼. 그럼 얘는 똑같네요. 5네. 마지막 얘만 생각하면 되겠다. 8. 2의 세제곱. 그래서 얘는 2의 36제곱입니다. 36이라는 애는 말이야. 얘는 6 곱하기 6.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양의 약수 몇 개 있니? 9개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 빼. 그러니까 얘는 8이네. 끝났습니다. 자, 얘네들 쭉 다 더합니다. 5가 5개 25고요. 15에 7 더하는 거네요. 15 더하기 7. 그럼 22 더해서 정답 얼마? 47이 정답. 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냥 단순히 A의 n제곱근 중에서 서로 다른 실수인 것의 개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정수화 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정수화 되도록 하는 2 이상인 자연수에는 몇 개 있습니까? 뭘 하라고요? 가장 간단한 사항부터 한번 나열해보자. 나열한 것을 관찰하자. 관찰한 것을 일반화하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케이스를 다 해보지 않아도 같은 경우들을 나누어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번이었습니다. 이번 2023학년도 수능 수학원 가장 어려웠던 문항 당연히 15번이었을 것 같아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15번에서 수학원 최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될 거야. 많은 선생님들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고, 그 형태 자체도 이제 뒤항을 알려주었을 때 앞에 항을 거꾸로 찾아가는 역추적의 형태들이 출제가 될 거야. 근데 가능한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경우들을 전부 다 관찰하는 형태의 문제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번 강좌들을 들으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15번 문항 번호에 이 문항이 온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 자체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항이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제9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때 제7항은 알려줄게 이런 거야. 뭐 제1항, 제2항, 땡땡땡 오다 보면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나한테 알려준 건 누구니? 제7항이요. 제7항 얘 40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근데 제9항 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래? 얘들을 더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구조 자체는 간단합니다. 근데 조건 나가 복잡하죠. 우리가 수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결국에 수능에서 출제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최고난도 문항은 언제나 처음 보는 규칙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그럼 당연히 관찰해야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는 이웃 앞에 있는 항이 3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앞에 2개를 더해 이런 거고, 3의 배수일 때는 얘를 3으로 나누면 다음 항이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제6항이 얘가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지.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고 얘는 3의 배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3의 배수일 때는 어떻다는 이야기야? 3분의 1을 곱해서 40이 되니까 얘가 120이었다는 이야기지. 근데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어때야 돼요? 3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뭐 얘를 A라고 해볼까? 그럼 A가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땐 2를 더해서 40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 제5항이 40 빼기 A인 거야. 그래서 얘들 둘을 더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이때 40 빼기 A가 3의 배수가 아닐 때와 또 얘가 3의 배수일 때로 나누어서 케이스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이런 거였어요. 3의 배수일 때가 120이야? 그럼 여기 3분의 1 돼서 40 된 거 자연스럽지. 그럼 얘는 제7항이 어쨌든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제8항이라는 건 말이야. 얘는 제7항, 제6항 얘들 더하면 돼요. 얘는 제6항과 제7항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20일 때는 2를 더하니까 160이 되지. 얘들 또 2를 더하면 이때 200이 되네. 왠지 이게 최대값일 것 같은 냄새는 나요. 얘가 단답형이었으면 그런 확신이 없겠지만 객관식이잖아. 얘가 120이면 40, 160, 200 되는 건 자연스러워. 그럼 얘가 최대값이 200이야? 그럼 혹시 최소값이 얘가 16이 될 때, 18이 될 때, 20이 될 때, 22가 될 때, 24가 될 때 이 경우들만 역으로 추적해서 문제를 풀어낸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건 수열을 잘하는 친구들. 뭐라고?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숫자들을 관찰하는 거야. 그리고 역추적해 나가는 거라며.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200이 나왔으면 최소값이 16이 되려고 하면 얘 앞에 있는 항도 어떻게 생겨야 될까? 되나 이게? 18이 될 수는 있나? 20이 될 수 있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얘를 땅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열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열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이제 얘를 좀 생각해 본질적으로 앞에 있는 애들도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가 아닐 때 나누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순환성이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었어요. 3개씩 끊어서 6개씩 끊어서 9개씩 끊어서 이런 문제들. 근데 봐봐. 제7항은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항들 중에서 3의 배수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있어요. 여기 앞에는요 3의 배수가 무조건 있어요. 왜? 원래 3으로 나누어 보면요 3으로 어떤 수를 나누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얘는 3의 배수란 이야기지. 그 다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만약에 봐봐. 제 n항이 있고 제 n 플러스 1항이 있어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 중에서 얘들 3의 배수가 만약에 없어요.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랑 1인 경우 있을 거고 1이랑 2인 경우 있을 거고 2랑 1인 경우 있을 거고 2랑 2인 경우 있겠지. 이거 이해하죠? 만약에 JN항과 JN 플러스 1항, 이유탄항 얘들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애는 2를 더하니까 나머지가 2겠지. 2를 더하면 나머지가 0이니까 3의 배수 끝. 얘 2를 더하면 3의 배수 끝. 얘 2를 더하면 나머지가 4니까 3을 나눴을 때 나머지 1이네요. 이거 이해하지? 만약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8.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또 누구 있니? 11 이런 거 생각해봐. 그럼 얘 더하면 19 되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되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나머지만 가지고 놀면. 그럼 이 경우에 하나 더 갑니다. 제 n 플러스 3항.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2네.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앞에 2개 더 해야 되겠지. 0. 얘도 0. 와. 항을 4개만 나열하면요. 무조건 3의 배수인 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났더니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사이에 무조건 3의 배수가 존재합니다. 3의 배수인 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7항은 뭐라고 했니? 제7항은 40. 얘는 3의 배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얘들을 이제 순환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봐봐. 만약에 어떤 항이 3K였어. 3의 배수. 그럼 얘를 3으로 빵 나누면서 그 다음에 있는 항은 K가 되겠지.
제 n항이 무조건 3의 배수가 있을 테니까 얘는 3의 배수야. 근데 3으로 빵 나누었더니 k는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자. k는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될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를 더해서 누구? 4k가 되겠지. 그럼 얘는 3의 4k,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5k가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있는 항은 얘가 2를 더하면 9k가 되네요. 빵! 다시 3의 배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맞지? 그리고 나면 누가 될까? 그 다음에 있는 항은 3k. 그 다음에 있는 항은 다시 k. 끊어요. 규칙 발견. 끝. 느낌이 와요? 숫자로 한번 생각해봐. 시작. 만약에 얘가 15야. 15야. 3의 배수죠? 3을 나눴어요. 5가 되겠네. 4의 배수 아니야. 2를 더해. 20. 4의 배수 아니야. 2를 더해. 25. 4의 배수 아니야. 2를 더해. 45. 3의 배수가 되었네. 3으로 나누고. 3의 배수네. 3으로 나누고. 아, 이 5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겠구나. 얘를 3의 배수가 앞에 무조건 있을 거야. 스텝 1. 그러면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될까? 스텝 2. 끝났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제 7항이 4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3의 배수 3K가 40이 될 수는 없잖아. 여기 9K가 40이 될 수도 없잖아. 첫 번째 경우 얘가 제 7항 얘가 K 1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 제 7항 얘가 4K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제 세 번째 경우 제 7항 얘가 5K일 때가 있습니다. 맞지? 자, 제 7항이 얘가 K가 40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니? 제 8항이 164K. 그러면 제 9항은 5K 200. 한 가지 경우 찾았고 4K가 40일 때 K가 10일 때죠? 그럼 제 8항 얼마? K가 10일 때니까 제 8항이 50, 제 9항은 얼마? 90일 때입니다. 마지막 경우 자, 5K가 40일 때, K가 8일 때죠? 그러면 제 8항은 얼마? 제 8항은 72, 제 9항은 얼마? 24. 끝! 최대값 200, 최소값 24. 그래서 200 더하기 24, 정답 224가 되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 제 7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능한 제구항들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 7항이 40일 때 앞에 있는 애가 3의 배수일 때와 3의 배수가 아닐 때 역추적하는 게 기본이에요. 맞지? 근데 3의 배수가 아닐 때 120 빵 깔고 나니까 200이 되는 것. 얘가 최대값일 것 같다는 냄새는 나. 사실 15번에 대한 문제에 도전할 정도의 친구면 당연히 이 정도 숫자에 대한 감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니? 최소값이 이 중에서 누가 될지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것이 사실 시험 현장에서 실전적으로 그냥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숫자들을 조금 더 관찰해 하면서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6개 중에는 말이야 무조건 3의 배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 3의 배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3의 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숫자들을 관찰해 봤더니 얘는 5개의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구조야. 그럼 40이라는 애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K가 40일 때, 4K가 40일 때, 5K가 40일 때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끝. 됐죠?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우리 객관식 문제들 끝났습니다.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16번입니다.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이죠. 문제에서 써먹든 써먹지 않든 얘들은 이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써먹든 써먹지 않든 먼저 부호부터 체크합니다. 스텝 1. 자, 여기 있는 3x 더하기 x-2 얘들이 양수여야 돼. 밑과 진수 조건. 로우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과 진수가 둘 다 양수여야 하고 밑은 1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밑은 지금 둘 다 2로 주어져 있고 진수에만 미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x 더하기 2가 양수여야 돼. x-2도 양수여야 돼.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 오른쪽으로 쭉
2에서 오른쪽으로 쭉.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써먹든 써먹지 않든 얘를 찾는 습관들. 자, 이제 스텝 2,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뭘 해야 돼요? 밑을 같게 만들고 나서 이제 진수를 비교하는 거죠. 밑이 얘가 A야. 얘도 밑이 A야. 별표랑 하트랑 서로 같대.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어떻다고요? 별표도 양수, 하트도 양수. 근데 얘들은 서로 같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당연히 밑이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겠죠? 이제 통일하고 맞추러 갑니다. 좌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x 더하기 2예요. 자, 우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 더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우변에 있는 애가 밑이 서로 같은 로그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진수들 빵빵 곱하면 얘가 4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가지고 옵니다. 같아요. 자, 3x 더하기 2와 4x 마이너스 8이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x 중에서 2보다 큰 애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차 방정식이니까 끝이네요. 예, 넘어가면 x는 얼마? 10.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체크. 오케이. 그래서 정답 10입니다. 자, 16번 간단한 형태의 로그 방정식이었고요. 진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 문제에서 써먹든 써먹지 않든 습관적으로 진수는 둘 다 양수여야 해. 얘를 먼저 잡고 들어갑니다. 자, 18번으로 갑니다. 수열 두 개가 있어요. 수열 AK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수열 BK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가지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을 구해봐. 이런 거네요. 시그마라는 건 말이야.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수배는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배의 AK 더하기 Q배의 BK 이런 애가 있더래. 그럼 K가 변한다는 이야기거든. K가 변해, K가 변수야. K가 변해, K가 변해, K가 변해. 그럼 여기 있는 P와 Q 얘네들은 상수야. 시그마를 짠 분배해주고 상수배가 툭툭 튀어나오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는 P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Q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되는 거지. 끝! 찢습니다. 얘를 찍고 나면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5 얘가 55예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얘죠. K가 1부터 5까지 근데 5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제1항도 5, 제2항도 5, 제3항도 5, 제4항도 5, 제5항도 5 5가 5개 있다는 이야기. 얘가 25입니다. 그럼 25 넘어가고 나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얘가 10이라는 것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보러 갑니다. 스텝 2.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와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얘가 32예요. 근데 수열 AK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더했어. 얼마라고 했어요? 얘를 앞에 있는 애들 더하고 나니까 얘가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뒤에 있는 얘 그냥 산수죠, 산수. 정답 2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단답형 18번도 끝이 났고 수학원의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21번. 어땠어요? 제가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는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21번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렇게 수업 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올 거야 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 빵빵 씌워서 범위 따라 다르게 fx가 주어져 있어서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쉽더라고요.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었더니 너무나 쉽게 해결했던 조금은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랬던 문제입니다. 스텝 1. 당연히 이제 함수 fx라는 걸 이제 해석해야 될 텐데 얘는 두 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얘는 y는 3x제곱에서부터 y는
절대값 3의 x 더하기 2 빼기 n제곱. 다시 3의 x 더하기 2제곱 빼기 n의 절대값 빵 씌워서 얘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 다음 스텝 2. 두 번째는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한 x. 얘로부터 y는 절대값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4 빼기 n. 얘를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갑시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말이야, 밑의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지? 밑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한 거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여기가 0,1이라는 점이야. 근데 n이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0,1이라는 점을 왼쪽으로 2칸, 그리고 아래로 n칸 옮기는 건데,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1보다는 더 큰 자연수들을 생각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지. 그지?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대충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얘를 왼쪽으로 2칸, x좌표 마이너스 2, 아래로 n칸 옮겼더니 얘는 이 정도 옮겨볼까요? 얘가 마이너스 2,1 빼기 n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짠 하고 그려질 텐데, 절대값을 빵 씌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꺾여 올라가게 돼요. 꺾여 올라가. 근데 선생님, 이 지수함수라는 애가 원래 점근선이 있잖아요. 그지? y는 마이너스 n. 그럼 꺾어 올리고 나면 얘가 빵 꺾여 올라가면서 여기 y는 n, 이 점근선이 되면서 그래프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생기는 게 자연스럽네요. 맞지? 오케이.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x축에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y축의 왼쪽만 남겨놔 이런 거야. y축의 왼쪽만 남겨놔. 그럼 얘가 쭉 내려오고 있는 모양에서 끝나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에서 얘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서 짠, y축보다 왼쪽에서 짠 하고 x축이랑 만났으면 꺾여 올라가더라도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y축을 경계로 왼쪽에서 x축과 만났을지 오른쪽에서 x축에 만났을지에 따라서 얘는 왼쪽만 보면 그래프의 경향이 달라집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자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갑니다.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의 그래프 어딜 지나요? 여기 1,0을 지나요. 얘도 증가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입니다. 짠! 그렸어요. 얘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이네요. x축의 여기가 플러스 4네요. 왼쪽으로 4칸 옮기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 n칸 옮기는 거고. 그려봅시다. 왼쪽으로 4칸. 하나, 둘, 셋, 넷 가면 여기 마이너스 3. 그때 아래로 쭉쭉 내려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이 되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4입니다.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근데 얘도 어때요? x축 왼쪽에 있는 다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렸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근데 얘도 두 가지 경우 있는 거 느껴지죠? 어떻게? 얘가 y축보다 오른쪽에서 만났다면 꺾어 올리더라도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거야 라는 생각. 됐지? 이제는 y축을 경계로 왼쪽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꺾어 올리고 일부, 자 오른쪽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꺾어 올려서 일부,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읽어보자.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밑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읽어요. 우리 고난도 문항에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t, 얘는 x축과 평행한 직선 가로줄이죠. 얘들의 교점이 몇 개 생기니?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런 거지. 교점의 개수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t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얘가 교점의 개수라고 읽어야 돼요. 교점의 개수가 최대 4개가 되도록 하는, 교점의 개수가 최대 4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야. 결론, 가로줄을 그었을 때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4번 만나는 순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해야 됩니다. 가로줄을 그었어요.
여기 주황색이나 연두색이나 얘를 생각하더라도 만나봤자 최대 2번 만나는 거야. 가로줄 그었을 때 주황색이랑 최대 2번 만나죠. 얘도 가로줄 그으면 당연히 최대 2번 만납니다. 아,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 꺾어 올리는 애랑도 2번 만나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 꺾어 올리는 애랑도 2번 만나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스텝 3 그래프 생각. 좌표 평면이 있어요. 왼쪽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꺾어 올립니다. 근데 교점이 2개 생겨야 돼. 오른쪽에서도 교점이 2개 생겨야 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생각.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오른쪽에서도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얘가 y는 fx.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y축의 왼쪽에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모양이 돼야 되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y축의 오른쪽에서 꺾여 올라가는 모양이 될 때 그때 y는 t를 그으면 교점이 4개 생기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됐지? 끝났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니? 얘가 원래 지수함수의 그래프 빵 x자리에 0 놓고 나면 여기 절대값의 9-n 이렇게 되는 거지. 9-n. 근데 얘는 뭐니? 그럼 원래 아래에 있던 애를 꺾어 올린 거니까 0 넣었을 때 얘는 n-2 이렇게 되는 거죠. n-2. 그러면 t라는 애는 말이야. 다시. 그럼 얘가 이제 9-n1라는 애가 0보다는 커야 되고 원래 아래에 있던 애를 빵 꺾어 올린 거니까 여기 n-2도 0보다 커야 되고 이걸 만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넘어가면 n은 9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n은 2보다는 큽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찾는 거. 3, 4, 5, 6, 7, 8 될 테니까 얘들 다 더하세요. 정답 33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y축의 왼쪽에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나서 x축 아랫부분 꺾어 올릴 거고 그 다음 y축의 오른쪽에서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나서 꺾어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가로줄을 그어서 교점이 4개가 되는 순간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수함수의 그래프 꺾어 올리면 최대 교점이 2개거든요. 그럼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꺾어 올렸을 때 가로줄랑 최대 교점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지수함수랑도 2번 만나고 로그 함수에서도 2번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 그럼 이 y절편 원래 지수함수의 그래프 생각하면 9-n이 x축보다 위에 올라와야 돼. 그리고 얘는 사실 이런 거죠. 원래 y절편이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었던 거지. 근데 꺾어 올리고 나니까 얘가 n-2가 된 거고 그래서 n-2도 0보다 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만족하는 n을 구하는 건 너무나 쉬웠던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원 11문항이 끝이 났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수학원은 조금 쉽게, 수학2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원이 그래도 사이사이에 좀 풀만한 문제가 있어도 사이사이 또 수학2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서 아마 시간이 지나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능은 끝났지만 아직 입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아무 고민 말고 그냥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겐 언제나 내일이 있으니까 늘 그래왔듯이 우리 또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 대학 입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가 끝이 아닌 거 항상 알고 있죠. 여러분들 내일을 우리 항상 응원하면서 또 하루하루 이겨나가 보도록 합시다. 저는 항상 그랬듯이 이제는 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 될 우리 친구들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